미래에셋증권 테마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알츠하이머 신약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6월에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신약이 허가를 받았죠. 맞습니다. 알츠하이머라는 새로운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께 알츠하이머 관련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의 한 종류가 알츠하이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의 장애가 발생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어떤 한 증상을 치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치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치매는 여러 가지 있죠. 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뇌가 다쳐서 치매가 생길 수도 있고, 알코올성 치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의 한 70%, 75% 차지하고 있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 쉽게 노인성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가 치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의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2020년도에 약 5천만 명 정도 있다라고 하고요. 5천만 명이요? 네. 2050년도에는 거기서도 3배 가까이 증가를 할 걸로 보고 있어요. 3초에 한 명씩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계속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현재까지 의미 있는 치료제가 출시가 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간병비나 병원비나 치료비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알츠하이머에 들어가는 사회적인 비용이 굉장히 컸거든요. 글로벌 봤을 때 1조 달러라고 하고요. 미국만 봤을 때도 6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효과적인 약품이 출시가 될 수 있다면 이 사회적인 비용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지금 치료제가 없나요? 지금 있긴 있습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약품이 거의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단순히 환자의 치매 증상을 조금 늦춰주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막거나 병리학적으로 접근하는 약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품들은 지금 다 특허 완료가 된 약품들이거든요. 출시가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오리지널일 때 판매가 됐었던 약품들 보시면 제가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 4가지 약품의 매출액을 다 합쳐보면 거의 원화로 9조 원에서 10조 원이 넘어가는 규모였습니다. 한 가지 약품이 거의 뭐 3조 원에서 4조 원 가까이 팔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블록버스 약품이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관련되어 있는 시장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바이오젠의 아두햄, 아두카누밥 굉장히 좀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바이오젠의 신약이 허가를 받았죠. 그럼 이 약품은 어떤 약품일까요?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밥이라는 성분명을 가지고 있고요. 허가를 받으면서 브랜드, 이름은 아두햄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6월 7일에 FDA로부터 가속 승인을 받았고요. 이 약품은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을 타겟하는 항체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생기지 않게끔 아밀로이드가 뭉치는 것을 억제시키는 약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를 관찰해 보니까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점점 커지면서 세포에 손상을 입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뇌세포를 죽여서 치매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연구가 굉장히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생기지 않게끔 응집을 억제시키는 약품이 아두햄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병리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개발한 약품은 첫 번째 약품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4가지 그 특허 완료가 된 약품들하고 봤을 때는 20년 후에 등장한 약품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치매 관련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허가를 받은 다음에 좀 더 논란이 좀 커지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효능 논란인데요. 이 어떤 특정한 약품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평가 지표에서 위약 대비해서 개선시켰냐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매를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알츠하이머 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CDR-SB라고 해서 대표적인 지표인데, 치매 임상평가 척도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에서 약품을 투여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와 비교했을 때 약품을 투여한 환자의 인지 저하가 개선되었다라는 것을 지표로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표를 보시면 위쪽에 보시는 CDR-SB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멀지라는 302의 임상과 301이라는 인게이지라는 임상 시험에 하이도즈에서 보면
인게이지에서는 되려 위약이 더 좋게 나왔어요. 이멀지라는 임상시험에서는 22% 개선시켰는데 인게이지에서는 개선시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디자인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 두 가지의 데이터를 보고 임상적인 이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FDA의 자문위원회, 그러니까 FDA가 약품을 허가를 해줄 때 이 자문위원단들의 그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거기서 자문위원회들이 11명에서 10명이 이 약품을 허가해주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FDA는 허가를 해줘서 그래서 지금 논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FDA 자문위원회 분들 중에서 몇 분들은 이제 사퇴했다고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또 그러면 자문위원회도 반대를 하고 그리고 1차 평가 변수도 달성을 못 해줬으면 상식적으로는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미충족인 의효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우선은 자문위원회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FDA가 무조건 따라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 1차 평가 변수를 달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FDA가 허가를 해준 거에 대해서는 FDA가 여기에 가속 승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Accelerated Approval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 가속 승인이라는 거는 미충족인 의료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질병에 대해서 대리평가 지표로 치료 효과를 측정해서 허가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알츠하이머, 아두카드맙 약품에 대해서는 아밀로이드 수준을 감소시킨 이 지표로서 이 대리평가 지표로서 활용을 했고 허가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약품을 사용해서 환자의 인지 저하가 얼마나 개선되었느냐 지표로서 확인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FDA는 대리평가 지표로서 아밀로이드 플라그 감소를 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아까 성공한 임상 302 이멀지라는 임상이 있었고 실패한 임상 인게이지라는 301 임상이 있었는데 이 임상시험 두 개 모두 다 이 빨간색이 위약군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빨간색, 초록색과 파란색이 로우 도수와 하이 도수로 아두카드맙을 투여한 환자군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용량 의존적으로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감소가 된 거죠. 이 대리평가 지표를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감소됐을 때 환자의 인지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 FDA가 인정을 했었던 거고 바이오젠이 제출한 데이터와 FDA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따르면 이 두 가지의 관계가 명백한 선형 관계가 있다라고 FDA는 밝히고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 FDA는 기존에 이제 치매 임상 평가 척도 같은 지표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라 이제 아밀로이드 감소 수준으로 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이 굉장히 깔끔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그런데 미국의 대형 병원에서는 이 아두엠에 대해서 보이콧을 선언하고 뭐 그랬다는 뉴스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위원님은 이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우선은 이 약품은 알츠하이머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요는 굉장히 많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블록버스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와 환자를 설득을 해야 될 테고 그리고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될 테고 임상 4상을 해서 지금 또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연간에 56,000달러로 굉장히 비싼 수준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공보험을 커버하고 있는 CMS에서 이거를 커버해줄지 여부, 뭐 가이드라인 발표되는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블록버스터가 될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게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중요한 점은 FDA가 알츠하이머라는 약품에 대해서 가속 승인이라는 제도를 사용을 했고 FDA의 허들이 내려왔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항암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던 절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PD-1 면역 항암제나 CAR-T 같은 경우에도 가속 승인 절차로 허가를 받은 약품이고 추후의 데이터를 이제 보충한 그런 약품들인데 알츠하이머에 대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적용된 게 아두카드맙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FDA가 미충족 의료수요가 굉장히 높다라고 봤었던 거고 대리평가 지표로서 임상적인 이점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줬다라고 본다면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감소시킨 수준으로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다양한 업체들이 많고 그리고 알츠하이머 약품들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FDA 허들이 내려왔다라는 것들을 보면 좀 더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거의 그 알츠하이머 신약들에 대한 임상시험이 그동안 거의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꼬를 틔웠다. 이런 데도 굉장히 좀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알츠하이머 신약 허가가 과연 이 바이오 섹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주식시장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중요한 점은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 새로운 치료제가 나오는지 여부입니다. 제가 표를 또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98년도에 지금 블록버스터로 판매되고 있는 TNF-알파를 타겟하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뭐 엔브렐, 레미케이드 이런 것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고, 그리고 2010년도에 GLP-1 아고니스트 당뇨병 약품이 나왔고, 2013년도에 C형 간염 치료제, 2014년도에 PD염 면역항암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약품들이 나올 때 이 바이오테크, 제약바이오 산업은 굉장히 주가가 좋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더나, 바이오엔텍 이런 mRNA 백신들이 나오면서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 올해 2021년도에 알츠하이머 신약이 출시가 되었다. 아두카드맙이 이걸 열었고 이걸 타겟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긍정적인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바이오젠 말고도 이렇게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또 있을까요?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고 있는 업체들이 탑티어에 4개가 있습니다. 바이오젠, 일라이릴리, 로슈, 에자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타겟, 또 유망한 타겟으로 타우라는 타겟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라이릴리, 그리고 로슈, 존슨앤존슨 이런 업체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를 추천하시나요? 제 올 하반기 탑픽이기도 한데요. 일라이릴리라는 회사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일라이릴리는 똑같이 바이오젠과 동일하게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고 있는 도나네맙이라는 약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약품은 임상 이상 데이터를 올해 공개를 했는데 임상 이상에서 임상적인 이점을 첫 번째로 입증한 약품이에요. 그래서 1차 평가 지표를 위약 대비해서 개선을 시켰고 바이오젠이 허가를 받은 아밀로이드 감소 수준 비교했을 때 일라이릴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완전히 제거를 시킨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그 감소시킨 수준을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나네맙이 굉장히 포텐셜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약품 같은 경우에 이 아밀로이드 플라그 감소 수준을 기반으로 해서 FDA의 혁신치료제 지정을 받았고요. 릴리는 이 이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안에 FDA에 허가 신청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패스트트랙이 된다면 6개월 정도의 검토 기간을 걸치는데 그렇다면 내년 중반도에 릴리의 도나네맙도 허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릴리가 타우 타겟으로 개발하고 있는 자고테네맙이라는 임상 이상 데이터의 첫 번째 데이터가 올해 말에 공개가 되는데 이게 또 긍정적이라면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릴리라는 회사는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거 외에도 당뇨병 약품이나 항암제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굉장히 파이프라인이 다양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저희가 항상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리스크가 좀 낮은 종목들을 많이 추천드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산업 안에서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릴리라는 종목에 대해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개별 종목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ETF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또 자주 말씀드리는 ETF인데요. XBI라는 SPDR S&P 바이오텍 ETF라는 XBI라는 ETF가 있습니다. 주요 바이오테크가 동일 가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ETF이고요. FDA가 알츠하이머에 대한 허가 허들을 낮춰줬다라고 하면 다양한 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빅파마들은 당연히 여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빅파마의 그런 알츠하이머나 중추신경계 파이프라인이 없다면 당연히 중소형 바이오테크들한테 M&A 하던지 아니면 라이센스 인을 하던지 이런 전략들을 펼칠 거예요. 실제로 바이오젠의 아두카드맙이 허가가 받고 난 후에 GSK라는 영국의 글로벌 빅파마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알렉토라는 중소형 중추신경계 질환 R&D 바이오테크에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중추신경계 질환 아이템을 라이센스 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했었는데요. 의미가 있는 거는 GSK라는 회사는 몇 년 전에 중추신경계 질환에 대한 파이프라인 R&D 이런 걸 접었었던 회사예요. 다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FDA의 스탠스가 내려온 것들이 빅파마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중소형 바이오테크에 대한 딜이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동일 가중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ETF의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개별 종목은 일라이 릴리 그리고 ETF는 XBI 이렇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약간 복잡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도 저희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